대통령이 탄핵되는 거 보셨죠? 예. 이것도 뒤에 배후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라고 아니 보십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대선에 나왔을 때부터 북한의 저전점이 되는 거예요. 정부기관에. 그래서 대통령이 된 데부터는 지령 내린 겁니다. 윤석열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그게 탄핵으로 민주당에서는 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탄핵. 우리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12월 달이면 큰 민주당 저 내란에 의해서 윤석열이 잘못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번에 탄핵은 전적으로 북한 노동당의 지령이에요. 지령이요. 네? 지령에 의해서 탄핵이 된 거지요. 그러면 나는 오늘 그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8대0 전원 일치로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때도 전원 일치로 나왔죠. 그렇죠. 이게 뭔가 하면 상식적으로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본주의는 말 맞다나 자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길래 누구의 절대적인 지시에 의해서 투표가 된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북한 같은 나라에는 무슨 선거를 해도 100% 99.9% 이렇게 찬성 투표가 나와요. 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인 나라에서 이렇게 8대0 전원일치로 나올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왜 이런 8대0의 전원일치가 나오냐. 이거는 안 하면 죽게 되는 뭔가 느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지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없게 되고. 난 그래서 이런 8대0이 나온다고 본다. 저 우리 그 복관들 중에도 우리 우파 복관이 2명은 철저하고 1명은 어떻게 해서 5대3 또는 4대4 계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대0이에요.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8대0 속에서 이 파면이라는 불법이 작동됐다. 그 뭔가 작동됐다. 저는 그렇게 예감합니다. 자, 모든 것은 다 북한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그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네. 우리 국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재앙은 북한으로부터 오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믿기 싫어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조카 통일은 김일성의 이념이고 네. 조선노동당의 불변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조선노동당의 지시는 북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닭뚜껑이다 하면 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조카 통일해서 세습 체제의 김정은 체제의 밑에 넣을 때만이 북한이 말하는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 문제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저 조선노동당 김정은의 원칙이다. 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저 할아버지도 저 이제 대난기간에서 저 이제 할아버지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갔다가 68년도부터 70년도 초에 대한민국에서 온 출신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뽑아가지고 간첩으로 대한민국에 파견했어요. 네. 응? 그러니까 그때를 지나서 그 전부터도 그렇게 했다니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그 대구에 가서도 그때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북한이 있다.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아마 자존심도 상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국민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북한이라는 저 불량배 국가가 정치 사상적 통일이라는 거기에 플러스 핵무력으로서의 담보를 가진 힘으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초성과가 지금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통역당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이것도 당연히 이거는 100% 이거는 북한의 조직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데 예.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다가 예. 실패하니까 예. 대한민국 안에서 예. 북한의 노동당 같은 이 당을 한국 안에서 구축하려고 했던 이 시도라고 보이는데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은 북한에 흡수된 우리 목사님께서 간첩 선별할 때 저런 사람들을 보고 깁니다. 직파 간첩이 아닌 북한 간첩에 의해서 흡수된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작에서 가장 완성된 공작이 뭐냐? 침투 공작보다도 주재국 사람들을 흡수해가지고 그 국민을 간첩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성공한 공작인데 거기에 해당한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예. 중앙정보부에 잡혀가지고 예. 이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는 북한의 월북에서 김일성을 3번이나 만났다는 예, 예, 사람들이 예. 만났는데 이게 더 이제 심각한 것은 신영복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예. 신영복. 예.
이놈은 이게 간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 통역당 사건에 관계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영복 옆에 박성준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 박성준 그 밑에 한명숙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부 북한의 공작에 걸려든 한명숙이가 총리였잖아요. 총리. 그렇습니다. 예. 김대중 때. 예, 김대중 때. 이렇게 보면 김대중도 나는 간첩으로 보여. 김대중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아니 저 그 할아버지 영상을 보면은 이 김대중 저 임실 할아버지 영상 다시 그 이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들어봐 주시면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이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김대중은 46년도에 예. 이미 남노당에 포섭됐다고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증언하거든요. 예. 그래서 김대중이가 결국은 그 고려연방제, 고려연방제를 김일성이가 계속 말을 했죠. 예. 하는데 이걸 약간 반을 바꿔서 낮은 단계 연방제. 예, 그렇습니다. 이걸 북한 가서 합의하고 왔잖아요. 예. 그비라면 어떻게 보시면 김대중이가 여기 합의서 써왔잖아요. 예. 이게 낮은 단계 연방제. 그 낮은 단계 연방제랑 고려 연방제는 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죠. 저게 뭔가 하면 좋네. 북한은 저 이제 고려 연방 공화국 연방제를 내놓지 않았어요. 네. 김일성이가 언제 내놨는가 하면 1960년 8월 15일 날 처음으로 고려 연방제를 내놨습니다. 김일성이가 왜 고려 연방제를 내놨는가 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힘있고 컸을 때가 고구려 때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호를 고려 연방 공화국이라는 국호로서 남북이 통일하자. 이래서 그 국호를 내놨는데 그때만 해도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강했지요. 훨씬 더 잘 살았죠. 그래서 김일성은 남조선을 먹기 위해서 저 국호를 달아가지고 뉴욕에서 먹으려고 저 구호를 최초 내놨습니다. 기카고 10년 후에 1970년 구스타브 후사코 체코 대통령이 평양 방문했을 때 다시 저거를 또 천명했어요. 마지막으로 천명한 게 1980년 당 6차 대회 때 고려민주공화국이라는 국호로서 다시 연방공화국을 세우자 하면서 그때 조건이 뭔가 첫째 미군 철수, 두 번째 국가보안법 폐지, 세 번째 남조선 사회에서의 민주화 투쟁을 보장하라. 이 세 개 조건이 기본입니다. 하면 우리 국가에서 이 세 개를 없애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고려 연방제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김대중이가 2000년 가서 고려 연방공화국을 북한에서 내놓는데 우리 국민을 직시해서 북한에서 내놓은 걸 그대로 하면 욕 못 갔으니까 조금 변경하자 해서 북한이 승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낮은 단계라는 호를 씌운 거지 본질에서는 똑같다. 그러면 저거 왜 했는가? 저게 왜 했는가 하면 저걸 하면은 조카통이 된단 말이에요. 뭐 연방제다고 그래서 항상 평등의 원칙에서 연방을 통한 평화적 한민족 통일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북한이 먹는 흡수하는 그런 통일이에요. 그 안내를 승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만 해도 저 대통령이고 저 김정일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간에 국가 간에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 사인은 생존하는 거죠. 김대중은 이게 정자로 김대중 이렇게 딱 보면 보이는데 근데 김정일도 사인을 잘하네요. 저게 그 6.25를 통해서 한국을 물리적으로 점령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역단 말고 그다음 민중당이라고 들어봤죠. 민중당. 이선실. 이선실은 그 북한에서 서열이 몇 번째입니까? 그때 당시 여기서 공작하고 올라간 후에 당분간 당대연락부장을 했습니다. 와. 그때 이게 22위 서열이. 22위. 저거죠. 사진 나오네. 위로 띄워봐요. 이선실 동지 뭐야 저거? 당중앙위원회 부장. 저게 대연락부장이다 그예요. 한데 대연락부는 비밀 부서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내놓지 않죠. 근데 이 여자가 제일교포로 위장해서 신분 한국의 신분세탁에서 들어와서
전주에 있는 죽은 사람의 예. 주민등록증을 살려가지고 신분 세탁 그렇게 합니다. 그건 뭐 일상이니까 저는 하나 놀라지 않고, 그러니까 정보기관에서 신분 세탁보다는 정보기관 필요 없죠. 가장 초보가 신분 세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신분 세탁이 명수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보내고 영국에도 보내고 우리나라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신분 세탁을 해서 침투시킨 거죠. 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공적이 평가돼서 연락부장 시켰고 저 영성 초대소에 있댔어요. 내가 가서 만났댔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 혼자서 초대소에 있다가 사망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북한으로 도망가게 된 이유가 예. 민중당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다가 예. 공주 예. 간첩단 사건으로 추적되니까. 추적되니까 예. 이게 이제 거기 명단이 나왔단 말이야. 예. 그래서 도망을 갔단 말이야. 예. 도망갔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서 행동하는 그 사진들 한번 띄워보세요. 이렇게 이어져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역당, 민중당, 그다음에 뭐 왕재산 간첩단 사건 할 것 없이 윤희상이 뭐 별일이 다 있지요. 저 누구하고 아까 그 문익환을 비롯해서 예. 자, 이거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북한에 가서 예. 찍은 사진인데 만경대 있잖아요. 예. 만경대가 뭐 하는 데입니까? 만경대는 김일성이가 소위 평양에서 말하는 거는 혁명의 고향이에요. 만경대. 김일성이가 탄생한 곳인데 북한엔 김일성이 나라니까 저 만경대를 사람들이 사상을 김일성화하는 자리로 이용하는 데죠. 김일성이가 탄생한 곳. 지금 이재명이가 올라간 곳은 김일성이가 어릴 때 저 만경봉에 자주 올라가서 내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고 맹세를 했다 하는 의미에서 저 만경대는 다른 만경대 생가에서 다음번으로 가는 중요한 사상 교양 자리죠. 그다음 사진 한번 더 보여줘. 여기는 어디입니까? 저게 생가입니다. 그러니까 저 생가가 있는데 저 우측에는 사람이 사는 방이고 저 직선 보이는 데는 농기구를 진열해놓은 데고 그 앞에는 방앗간입니다. 예. 그다음 사진 또 한번 보여줘. 여기가 아리랑 체조인데. 그러니까 저 이재명이가 언제 갔는가 하면 저 60돌이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게 뭔가 하면 2005년, 2005년. 조선노동당 창건 60돌 때 갔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그래서 저기가 어딘가 하면 김일성 경기장, 뭐 아리랑 공연하는데, 아리랑 공연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저 당 맞고 60돌. 저게 지금 백두산 천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백두산 천지에다가 당막구가 올라가 있고 그 밑에 60돌이라는 표지입니다. 그걸 배경으로 저 사람이 사진을 찍은 거죠. 사진을 찍어도 저걸 나오게 찍는 거예요. 예. 그다음 다음 사진. 자. 이게 뭐야? 이재명이가 평양에 가서 저렇게 뭐 김일성 유적지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여기 또 있네. 이거는 지금 그 북한에서는 접대다 알죠? 접대. 그거 해주는 여자입니다. 예. 그 이재명은 원래 또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서 이제 이재명은 저 정보기관에서 운영하는 초대소에 들이보내요. 아무 그 초대소는 거기는 뭐 여자도 있고 술도 있고 다 있는 데죠. 거기서 다 절임되는 겁니다. 이 여자도 이쁘게 생겼네. 내가 보니까 남남북녀라고 그러더만. 예. 특히 그 정보기관에서 쓰는 여성들은 정말 물찬집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쭉 연결해서 보면 예. 이재명은 북한에게 포섭됐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봐요? 제가 정보기관에서 이제처럼 30년을 이제 있었어요. 뭐 내가 방송에서 말은 다 못하겠지만 별의별 일을 다 한 사람인데요. 저렇게 단독으로 북한에 저것도 당창군 60돌 최대 정치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에 한국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초청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저 갈 수 있었던 곳은 저 정보기관에서 들어오라 해서 들어간 거예요. 하고 개별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나 하면 그 이전에 정보기관하고 커넥션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했길래 저는 들어간 거로 정보 일꾼으로서 판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혼자서 들어가면은요. 다르게 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각본에 따라서 한 주일이면 한 주일 골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김일성 사상연구실도 가야 되고 뭐 우리 내내 여자기는데 그건 도말할 것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충성의 맹세를 쓰게 합니다. 그건 안 쓸 수 없어요. 누구한테? 저 때는 2005년도니까 김정일한테 충성의 편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당입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폄훼하지 말라. 예. 이런 말들 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예? 저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80년 동안 자꾸 내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네. 80년 동안 우리 좌파 세력, 그 중심인 민주당은 조선노동당의 영양소를 먹고 자랐다고 해요. 지금 우리 좌파 세력 민주당이 힘 있는 것은 북한 노동당이 있길래 북한을 믿고 저렇게 힘 있는 투쟁도 하고 목소리도 낸다고 해요. 그러면 역사를 봅시다. 언제 우리 민주당이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욕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책을 뒤져보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봐도 그런 적 단 한 번 없습니다. 북한 정권 욕한 적 단 한 번 없어요. 응? 그거 보면 그 당이 누구를 위한 당이고 누구 지시를 받고 사는 당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꾸 우리 저 이재명, 응?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을 폄하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애쓰라. 이제 그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욕 안 하잖아요. 그것도 북한- 저런 사상이 있길래 욕 한 번 못하는 거예요. 하고 욕 못하는 걸 떠나서 북한이 지령하는 대로 요때 움직이잖아요. 그거 보면 천안함 북한이 안 했다. 어? 주장하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거 이재명의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선대 이것이 북한에게 보석됐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아니 내가 그 전번에 이제 여기 방송에서도 말했고 저것도 들으면서 야 저 뭐 조선노동당의 계엄사령관이 한국을 점령하고 서울에 나와서 발표하지 않느냐. 옛날에 하지 장관 뭐야 그 저 미군 네. 장성이 그 포고령 붙였던 것처럼 그 생각이 벌떡 나는 게 저게 뭐냐면 또 다시 말씀 올려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가 내난 첫 구호가 뭐나 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구호입니다. 이게 조선노동당의 구호예요. 이 구호가 뭐냐 하면 수령의 위협을 계승해서 세습 체제를 완성해야 된다. 구호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첫째로 이제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룩하신 사상과 업적을 훼손하거나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 요거 그대로 써가지고 나와서 이재명이가 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옛날 말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불을 끼 보고 다리 편다. 그렇잖아요. 하면 이재명이가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저런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도 있고 이 말은 북한 세습 체제를 위한 첫째 항목인데 말해도 될까? 안 될까? 얼마나 많이 고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엄중한 말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당 민주당이라는 그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당무회의에서 눈썹 하나 갖다가 잡고 발표한다는 것은 이제처럼 이런 말을 해도 내가 손해볼 거 없고 내 당이 무너질 것 없고 북한에는 잘 보이고 이런 걸 알고 있길래 저런 말을 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쭉 연결해 보면 예. 북한이 이제 대한민국 안에다가 뭐 통역당, 그다음 민중당, 그다음에 뭐 학생들을 통해서 예. 한총련, 정교조, 그다음에 뭐 이 모든 조직 있잖아요. 예. 이거 전부 다 북한이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좌파 세력은 북한이 총적 지도를 하지요. 그게 무슨 말이나 하면 이제처럼 자꾸 민주당이 중심에 있다 했잖아요. 네. 이번에 저 우리 총선거 때 국회 이거 총선거 때 56개 당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게 우파 당이라는 건 국힘당하고 우리 네. 자유통일당 빼놓고는 맞아요. 다 좌파당이에요. 다 좌파기다. 이게 뭐 하는 당이나 우리 대한민국 홈으로 뚫리기 위한 당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총적 지도자는 누구냐? 북한이단 말이에요. 응? 이건 논쟁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들이 근데 우파 국민들이 뭐 있나 하면요. 좀 비판하고픈 것은요. 난 좀 좌파 당처럼 우리 국힘당도 좌파당처럼 좌파 국민들처럼 우리 우파적인 전투력, 단결력 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다 글자로만 민주당은 어두렇다 그쪽 말로 하고 끝나요. 그걸 파괴시켜야 되간데 파괴시키려면 투쟁해야 되간데 그러려니까 자꾸 이렇게 좌파 세력이 확장되고 침투되고 북한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22년도 그 프레스센터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동호 그 교수님랑 그 토크할 때 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간첩들이 꽃비단길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오늘과 같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북한 간첩들이 꽃비단길이다. 이 말을 한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해외여행 다니고 꼭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걸
유지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러려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돼요. 이걸 지키려면 뭐는 빼놓지 말아야 되냐. 국가 정체성에 의한 사상 정신만은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걸 빼내면 사람한테서 사상 정신이 빼지면 뼈대 없는 연체동물과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좌파와의 투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아까 인용으로 나오는 거 보고 야 김정은이 생각나더라고요. 김정은이가 까치다리하고 무릎 탁 치는 걸 보는 거더라고요. 이럴 때 딱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알아요. 야 이거 북한하고 싸우면서 졌구나. 그 생각을 딱 드는 게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나는 북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강대하고 북한이 우리한테 얼굴 못 쓰는 걸 볼 때 가장 좋아요. 근데 그 아까 딱 보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 망했네 진짜 망했네. 우리 우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왜 망했다 했다고 그랬나 하면 이 탄핵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의 좋은 과정을 볼 때 우리 정강훈 목사님 없으면 이 우파 세력에는 아무도 없다고 해요.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다 그예요. 그러면 우리 우파 세력 이번에 투쟁한 정강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도자로 한 광화문에서의 이 세력하고 솔직히 북한하고 마주 붙으면 이거 깜도 안 된다고 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아무거나 계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몰랐던 것도 어떤 계기점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이 기간에요. 내가 오늘 좀 비판해야 되겠어요. 보수 국민을 대표한다는 우리 국힘당, 국힘당 국회의원 여러분, 당내 여러분, 제 말씀 좀 듣어보라요. 당신네 말이야.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발표했어요.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당론으로 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세찬 투쟁 행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당론으로 한 번도 발표한 거 없고 민주당은 어떻게 나왔어요? 사죽생의 각오로 이재명 중심의 최고위원들 당내 국회의원들이 막 몰수 쏟아 나왔는데 우리 국힘당은 당론 하나 없었고 그림자도 없었어요. 후반기에 우리 목사님이 기세를 잡아놓으니까 일부 국회의원들 물이 내놓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왜 또 불쾌했나 내가. 아니 파면 이렇게 나오니까요. 1분도 안 있어가지고 우리 국힘당에서 승복한다. 민주당도 승복한다는 말 나오기 전에 국힘당이 제일 먼저 당론으로 승복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당입니까? 미쳤어요. 이게 당이냐? 우리는 접수할 수 없다. 왜? 하고 중국을 대며 나오는 게 난 맞다고 봐요. 응? 이게 자꾸 말이에요. 법에 순종한다. 그래야 법치국가다 이러는데요. 이건 후반에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힘당은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번에요.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권성동, 권영세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가서 무슨 말을 했나? 대통령한테 수고 많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안타깝다. 아니 강 건너 불복 하는 것보다 더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 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원내 대표가 하는 소리예요. 뭐냐? 여기에 국가 정체성에 의한 사상 정신이라고는 전혀 없고 이 승복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환영합니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우리 빨리 대선해서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대하고 거대하던 일이 덜했다 이런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전에 탄핵과 관련해서 투쟁 한 번 안 하고 뼈대 있는 말 한 번 안 하고 난 사실 오늘 좀 말하고픈데요. 우리 광화문에 나오는 국민들 아니 진짜 사실 잘 먹고 잘 입고 재산 가지고 풍부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나이 들고 진짜 뭐 부산 뭐 울산 먼 곳에서 새방네 집안에 깨나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은 피 터지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광화문에 왔다가 새벽 1시 12시 돼야 집에 돌아가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언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 한번 사과하고 심장에 마음을 담고 있은 적 있어요? 우리 국힘당은요 보수를 대표하는 당으로서 보수 국민들이 우지와 생각을 대변해서 말할 줄 알고 투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끼리 하는 게 최상처럼 저희가 결론내는 그 보수 국민들 따로라. 해서 나는 앞으로도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자유통일로서 우리 한반도를 통일된 국가로 만들려면 지금과 같은 뼈대 없는 사상 없는 저런 국힘당 그런 정신으로는 안 된다. 민주당한테 진다. 왜? 나는 조선노동당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야. 조선노동당의 영양소를 먹고 자란 저 민주당. 저 민주당 지금 보세요. 우리가 욕하지만 이재명이 범죄자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국힘당에서는 당권이 떨어진다고 표 떨어진다고 벌써 목 잘랐을 거예요. 응? 그러나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응? 꼼 잡는 게 매라고 옳고 그런 거 무슨 상관 있어. 이겨야 된다고지 이겨야 된다고지. 이기려면 지금 국힘당처럼 싸워서는 안 된다. 북한의 노동당하고 똑같아. 그렇죠. 여기 지금 댓글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 다시 또 출마하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공직을 못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만약에 뭐 그런 수가 있다면 바로 이번에 앞으로 60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 나가면 또 당선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광고를 조중동에다가 내가 참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광고에 대해서. 저거는 네. 열백 번 맞는 진단이에요. 아. 이를테면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명의사가 진단한 병명과 같습니다. 아. 오늘 우리 국가의 정치 정세, 남북 간의 균형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뚜렷하게, 저는 100%, 저 구호 맞고, 그래서 저걸 알고 우리는 분노해서 다시 조직을 정비해서 체제를 지키고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자, 결국은 이제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예. 탄핵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헌법 중에서도 참 뛰어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국민 저항권. 예. 그래서 우리는 내일 예. 대한민국의 지금 이 헌법 체제 그대로 헌법 전문을 보면요. 이 나라가 혼돈하고 할 때는 4.19 정신을 계승하라, 이념을 개종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같이 이런 나라가 혼돈할 때는 4.19처럼 하라는 뜻이거든. 그렇습니다. 4.19처럼. 예. 4.19가 혁명이잖아요. 혁명. 예. 예. 혁명인데 그런데 이 헌법 전문에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써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보면은 여기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이거는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다 대통령을 해야 되고 다 지방자치 시장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은 자기들은 너무 바쁘니까 이게 이제 못하니까 이것을 위임해준다. 당신들이 날 대신해달라 하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이것을 북한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북한에서도 헌법에 네. 저렇게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인은 인민이며 인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헌법을 보거나 다른 이제 뭐 규정들 보면은 입맛에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이 가져와야지. 제가 누려야지. 못 누리면 구림의 떡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정치 권력의 노예, 법관들이 노예 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날에 오늘에 파면 볼 때 모든 헌법학자들이 볼 때도 그렇고 정치 국민들이 볼 때도 좀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다 하면은 바로 저거단 말이에요. 국민은 모든 권력을 국민한테 나오니까 저 법관들이 못 가는 법관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저희 마음대로 요리할 때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건 자유권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우리가 4.19를 왜 말합니까? 그때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해서 목숨밭에서 투쟁해가지고 정권을 가져와가지고 혁명을 일으킴으로 해서 새롭게 국가를 바로 잡아놨어요. 바로 그래서 저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옳게 아직까지 행동을 못 하다 나니까 저렇게 권력자들, 법관들, 정치꾼들은 국민을 말로만 당신들한테 주권이 있고 뭐 권력이 있다. 국민을 대표한다. 국민의 눈높이 이래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면서 저희들이 기름지고 살찌고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진짜 권력의 주인이 되고 주권의 주인이 되려면 저항권으로서 저항권은 동전이 양립과 같습니다. 혁명과 희생을 각오하고 저 주권을 우리 국민이 가져와야 돼요. 그때만이 이렇게 권력자들, 법관들, 정치꾼들이 국민을 무서워서 국민의 노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에는 저렇게 돼 있지만 권력자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국민은 그들의 노예가 되는 그들의 뒷거리를 따라다니는 모습으로밖에
못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놓고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안주라 하기면 안주라 않고 아니 마스크 하는데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라 하니까 다 가져오고 근데 그때도 솔직히 어떤 생각이 가든가 야 북한 독재국가다고 그래도 마스크 살 때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라고 난 그랬다. 이게 무슨 너무 자본주의 국가냐. 근데 그게 국민들이 순복하더라고. 이거는요, 좀 나한테 욕을 좀 국민들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모조리예요. 우리가 헌법적으로 저렇게 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먹지 못하는 국민은 모조리 아니고 뭐요? 김무성 선생님이 지금 한국에서 북한에서 한국에 오신 뒤에 예. 뭐 청와대, 뭐 국정원, 뭐 모든 부서에 예. 국방부 모든 데다가 간첩을 다 심었다. 예.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주니까 예. 영국의 BBC에 가서 방송을 그렇습니다. 했죠. 예. 그 BBC에 가서 방송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우리 방송에는요, 저를 안 찾습니다. 안 찾아. 왔다가도 뜁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토크하면서 이전 세월도 10년 흘렀고 목사님하고도 이전 2년 남아 같이 이제 왔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면 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습더라고요. 난 그때까지 비공개돼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나라는 사람 몰랐고 일체 몰랐어요. 딱 국정원에서만 알고 있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사실 내 양심적으로 볼 때 나만한 북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다. 그 재산이라는 게 정보 자산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처한 적화 공작화된 실태를 나만큼 아는 사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조용히 그저 한나 편안히 살다가 죽겠나? 내가 그러려고 이 땅에 왔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BBC 방송에 출연한 거예요. BBC 방송에서 나가 이제 출연시키려니까 내가 맞는 사람인지 틀리는 사람인지 자기네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름 동안을 내가 실질적으로 맞는 사람인지 자기네 딴에 해가지고 이제 출연했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청와대 간첩이 있다고 말하면서 각 주요 요청기관에 있다고 말했죠. 나는 그때 우리 국가를 뭐 망신 주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가 실태가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각성시키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때인데 뭐 우리 목사님 문재인 간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맹스러운 그 결단에 의해서 문재인이가 그 정권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청와대 국정원 아야 저 유수로 저 탈북민 저 거짓이다 막 계속 내쏘는 거예요. 하고 또 국정원에서 또 질타하고 나도 뭐 솔직히 보통 사람 아닙니다.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시사 전월에 가가지고요. 그 청와대 침투됐던 사람, 그 내 책상 앞에 앉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까지 밝히고 상세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입 탁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더 밝아놓고 말하고 봐도 내가 왜 말 못하나. 내가 살아보니까요. 목사님. 이 북에서 한 게 죄인이더라고. 믿어주지 않더라고. 믿어주지 않아. 사위 우월감. 솔직히 내 말하지만 저 욕하지 마세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줄게요. 북한이 못 먹고 못 살고 고진 나라다고 길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저 나라는 국회 안 생각한다고죠. 국회 안 생각해요. 오히려 한국을 무시해버려요. 그하고 미국은 저 겁쟁이 나라로 딱 진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초해서 모든 전략을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다음 뭐 저도 이제 북에 있을 때에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그런 지기에서 통치자를 직접 보좌하는 전략과 전술, 대남 간첩 파견 뭐 못해본 일이 없습니다. 30년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정부기관이 거지 나라지만 80년 동안 오늘까지 변함없이 지키고 있잖아요. 정보기관이 그러면 80년 동안 어느 정도 진화됐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꾸 말 나가면 내가 북한 또 강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될까봐 걱정스러운데 내가 지금 내려와서 느끼는 건 겁니다. 이 북한에서 왔다는 게 차별받더라고. 차별받더라고. 근데 나는 좋아요. 차별받아도.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관료들, 정치 일꾼들. 국가 중심주의로 생각해야 된다고 사람도. 근데 그게 부족해요. 혈연, 지연, 학연 이 3대 요소로서 모든 게 옳게 돼가지고 돌아가다 나니까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파면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나와가지고 수사들 임명 못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2021년도 팬앤마이크에 나갔을 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번에 성공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는 누가 뭐라고 말하든 보수 국민들이 만들어준 대통령이고 정부길래 좌파가 싫어기는 사람을 선발해서 쏘라.
수팩을 관여치 말라.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정신을 똑바로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뿌리를 가진 사람들로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지 좌파로부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건재할 수 있고 우도하는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보죠. 근데 오늘날에 와서 보면 이번 탄핵 사건 때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내내 그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 잘하는데 응? 사람 하나 보는 몫은 없다. 응? 나는 그게 전적으로 참가합니다. 그러나 인사가 만사니 맞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망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탄핵 때 보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님은 정말 인선 사업을 못했어요. 응? 못했다고. 모든 장관들, 청와대 성원들, 응? 국정원 성원들, 응? 국힘당 국회의원들. 왜? 이번 탄핵을 보면서 누구 하나 윤석열 계엄이 잘 됐다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단 한 명도. 국무회의 했나? 난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계엄하자 그래서 난 반대했습니다. 장관도 다 기키면 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장관으로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대통령 수위 정부도 모른다. 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계엄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나는 지지했다. 오늘 저 판결문을 보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단 한 줄도 없고. 그렇죠. 나는 그 처음에 전문 읽을 때 네. 첫 문장 보니까 야 이건 인용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말한 거를 처음부터 조목조목 끝까지 잘못됐다고 인용하더라고. 맞아요. 야 세상에 이런 법도 있나고 해요. 사실요. 나는 법을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북한에는 법이라고 모릅니다. 간부들도 갖고 그저 사상 교시밖에 몰라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저걸 읽는 거 들으면서 아니 세상의 법치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헌법기관에서 저렇게 조문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상식에 반하는 아무리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먼저가 뭐냐? 상식이에요. 상식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초보적으로 아는 것이 상식이에요. 거기에 기초해서 법도 나오고 강령도 나오고 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국회 돼가지고 보니까 좌파 쪽에서는 만세하더만요. 그 만세하는데 어떤 사람들 나오나 목사들이 뭐 줄지어서 나오더라고. 이재명이가 지금 당 대표를 사표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나올라야지.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나 그것은 김칫국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내일 예. 국민저항권 집회를 예. 광화문에서 이제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 이게 이제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을 자손 대대로 물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3천만 명이 나와야 돼. 3천만 명이. 만약에 내일 광화문 광장에 1시까지 안 오는 사람들은 그거는 북한의 연방제를 좋아한다는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북한으로 가면 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헌법 중에 참 이 특이한 것이 뭐냐 국민 저항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지금 탄핵됐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민 저항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면 이거는 헌법 위에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판결한 헌법재판소 있죠. 예. 그 사람들은 국민 저항권 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그래서 우리가 비상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3천만 명이 나와버리면 이 3천만 명도 내가 근거 있게 말하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50% 중반대 내지는 60%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5,300만이니까 예? 그러니까 3천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 윤석열의 탄핵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은 다 강원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건 헌법위의 권위로 이건 복귀시킬 수 있어요. 예.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뭐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루 한꺼번에 3천만 명이 나와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버리면 이걸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직무가 다시 복귀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4.19 때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4.19 혁명이 일어나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정치 체제도 바뀌고 내각제로 다 바뀌고 뭐든지 이제 다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것을 내일 다시 한번 행사해보자. 다시 말해서 4.19 같은 혁명을 한번 해보자. 다른 말로 국민 저항권을 한번 행사해보자. 이래서 우리가 내일 이제 집회를 소집을 했는데 아마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올 것 같습니다. 내일.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걸, 불법으로 탄핵된 걸 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데도 아무 감정이 없다.
그 사람들은요 국민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건 주민등록증을 회수해야지 회수.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지나온 나라를 한번 가슴에 손 딛고 생각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존 목사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요. 왜요? 수년을 오늘까지 이 막중한 짐을 혼자 지고 갖은 비난 다 받으면서 오직 나라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 헌신해 왔길래 정신으로 버티고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에서도 첫째로 인간적 감정입니다. 우리 존 목사님에 대한 감정 어때요? 내일 분노를 가지고 일어납시다. 분노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왜 분노를 가져야 되느냐?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좌파와의 싸움이 아니고 북한 조선 노동당과의 체제 전쟁이었어요. 정성 없는. 여기서 쉬운 말로 됐어요. 일단 파면으로 나왔으니까 잘못된 파면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거 찾는 것은 우리 체제를 찾는 것이고 개별적 사람을 볼 때는 내가 살려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식이 살려야 되는 것이고 내 국가가 살려야 되는 것이고 내 미래가 우리 국가의 미래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상 정신을 가지고 나는 내일 젖먹은 힘까지 다 가지고 서울이 깨지라 하고 나오면 좋겠다가 아니라 꼭 나와주세요. 저는 북에서 한 사람입니다. 사실. 내가 뭐 지금 이 현장에서 제일 정면에서 우리 존 목사니까 이렇게 막 비슷하게 이렇게 말할 모두 사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북에서 온 사람도 이렇게 애타속이는데 여러분들이 희생과 피땀으로써 이룩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렇게 북한 노동당에 남겨줄 수 있는가 없는가? 남겨줘 가지고 노예 살이를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회를 놓치면 그렇게 된다고요. 이번에 이렇게 파면으로 나오는 거 보세요. 북한 노동당 체제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를 예령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오늘 여기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뭐 아직 어린애도 못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파면이라는 걸 갖다 주지 않았나. 이 파면을 줌으로 해서 우리 보수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분노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재건하라. 이래서 이런 파면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만큼은 자기 손자까지 손잡고 진짜 서울 바닥이 깨지라 하고 한번 좀 나와주세요. 이것이 우리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존 목사님께서는 짧게 계산할 때 2019년도부터 오늘까지 보면 16년이에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직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통일을 위한 것이 우리 국가의 사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에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에 정광훈 목사님과 같은 구국의 영웅 단 한 명만이라도 더 있었으면 역생 겉에서는 더 많았으면 그러면 우리 국가가 그만큼 건강하간데. 제가 22년 3월 1일 날에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제가 그렇게 외쳤어요. 애국의 화신, 정의의 화신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투쟁하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 내가 다시금 생각되는데 정말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모든 위험, 곤란 무릅쓰고 특히 목사들이 정치 목사라고 그렇게 멋지게 공격했지만 오늘까지 이렇게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한 희생적인 각오가 있고 정열이 있었길래 지금도 이 밤에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자. 사람을 사랑하자.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뭘 고맙냐? 존 목사님께서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잖아요. 이것처럼 고마운 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해서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내일만큼은 멀수히 나와서 절대로 북한의 노동당 체제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운명적 선택을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꼭 나와
주셨으면 또는 꼭 나오십시오. 나와서 우리 국가를 지킵시다. 자, 이제 기회가 이번에 지나가면 내일 지나가면요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몇 명씩만 더 데려오면요 이거는 바로 그냥 그 자체가 국민 저항권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키고 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장으로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가서 아이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는 걸 아이고 이제 알았네, 아이고 그때 광화문 광장에 정강 목사 말할 때 그때 또 힘을 쓸 걸 해봤자 소용없어요. 모든 것은 다 시기와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하루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절대로 나는 이재명 그 연방제로 나는 나라를 넘겨줄 수 없습니다. 없고 반드시 지금 뭐 이 국민의힘 정당에 참 내가 볼 때 이번에 만약에 우파 대통령이 60일 안에 당선이 돼도 예. 또 탄핵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예. 가만두겠습니까? 예. 그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김국성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김 선생님은 북한의 모든 정보기관을 두루두루 다 거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북한이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윤상현, 그 다음에 또 그 뭐 대구의 홍준표 당선이 됐다고 칩시다. 대법원 뭐예요? 또 깜빵 가요. 또 북한이 또 탄핵시켜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3천만 명 이상이 나오면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가 되고 국민 저항권의 권위로서, 그러니까 절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그게 다가 아니야. 헌법재판소 탄핵은요 국민 저항권 밑이야, 밑. 그러니까 내일 국민 저항권을 우리가 행사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천만 명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내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네. 오늘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했어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파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보수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돼야 된다고죠. 이거 폭발 안 되면요 이전 우리 보수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이 파면에 대한 분노를 진짜 저 백두산 화산 폭발하듯 진짜 소를 꽉 메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북한 노동당이 질겁하고 좌파가 질겁하고 저 판결을 내린 저 북한들 재판관 북한들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오줌 줄줄 쌀 정도로 분노가 폭발해야 됩니다. 우리 보수 국민들이 이런 국민들이다. 이걸 꼭 보여줘야 됩니다. 노는 날에 광화문 많이 모였지만 그 분노의 집회입니다. 분노의 집회.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정말 보수는 죽는 거예요. 보수가 죽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물어지고 북한에 접수된다는 겁니다. 꼭 내론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좀, 권력자들한테 법관들한테 정치꾼들한테 이렇게 국민이 무섭다, 이걸 좀 꼭 알려줍시다. 그래서 주권도 갖고 권력도 갖는 국민이 꼭 됩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나라가 살 길은요 내일 광화문으로 무조건 3,000명 모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 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심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